오늘 강연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술적 상상력에 수반되는 그 심미적 쾌락의 고유한 본성을 밝히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심미적 쾌락이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일반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쾌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이 있는가 하면 이성의 사용에 수반되는 쾌락이 있고 또 이 도덕적 쾌락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쾌감과 구별되는 심미적 쾌락이 있다는 것, 이걸 발견했을 때 근대 미학이 탄생했죠. 그렇다면 예술적 상상력에 분비되는 심미적 쾌락이란 무엇입니까? 심미적 쾌락은 어떤 조건에서 경험되고 또 어떤 논리에 따라 발생할까요?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심미적 쾌락이 우리 인간의 삶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나 기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심미적 쾌락은 아름다움, 자연미, 예술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술의 영역을 벗어나자마자 잊어야 하는 그런 감정이 심미적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적인 활동에 수반되고 모든 창조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어떤 주관적인 조건으로서 우리 인간의 문화적인 삶 일반에 편지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활동은 특정한 대상에 관계하고 그런 한에서 그 대상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구속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 그건 요리책에 나와 있죠. 그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그 매뉴얼이 요리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인데 요리를 정말 잘 만들고 남에게 감동을 줄 만큼 창의적인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 요리를 즐겨야 되고 향유해야 되는데 그런 그런 향유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또한 예술적 상상력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의 주요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특정한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구속되는 것처럼 이런 쾌락분만적 자기향유라는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 제약됩니다. 이런 쾌락분만적 자기향유는 심미적 차원에서 완성되거나 심미적 차원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이는 심미적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과 외면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심미적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을 완성하거나 살아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좀 더 각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발견하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다른 종류의 쾌감과 구별되는 심미적 쾌락의 고유한 특성을 먼저 발견해야 했는데 이건 이미 오랜 역사가 지난 이후에야 18세기 말 19세기 초나 돼야 얻을 수 있는 성취였습니다. 이 오랜 쾌락의 역사 혹은 향유의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진정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정의하자면 그 어떤 파괴된 조화의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쾌락이 자연적 조화의 회복이라는 생각은 쾌락이 결여의 충족이라는 생각과 함께 갑니다. 쾌락이란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 완전성이 성취되는 경험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완전성을 향한 상향적인 운동, 이것은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 마테시스, 배움의 과정과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은 삶에 대한 허기가 채워지는, 삶에 대한 허기를 채워가는 이성적인 삶, 배움의 여정에서 옵니다. 삶에 대한 미친 듯한 열정, 또 그것을 만족시킬 때의 배움, 시키는 배움, 이것이 가장 선한, 가장 좋은 쾌락의 원천입니다. 가령 우리 시학의 유명한 대목, 그 시학 4장, 그 도입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간은 마치 그들의 본성에 새겨져 있느냐 모방, 미메시스의 경향을 지니고 또 모방에서 쾌감을 얻으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유별나게 모방을 좋아하고 모방을 통해서 초보적인 지식을 배운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무엇인가를 배워 알게 된다는 것은 단지 철학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커다란 즐거움을 준다. 시약 4장 도입부에서 인용한 이 대목은 시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여다보면 시의 유래와 철학의 유래는 다르지 않습니다. 시와 학문은 모두 모방의 충동과 거기서 분비되는 즐거움에 뿌리를 둡니다. 미메시스의 기쁨이 학문과 예술의 기원인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모방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모방의 즐거움은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뭐 1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하기 이전의 사물과 이후의 사물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방은 사물의 어떤 새로움, 차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 신선함 속에 다시 나타날 때 사물은 경이감을 또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이감은 어떤 물음을 낳고 그 물음에서 이제 배움과 지식이 싹 튼다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어떤 고대인의 한계, 고대적인 향유의 뭐 특성이면서 한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이 주는 심미적인 쾌락을 언제나 다른 종류의 쾌락으로 오인하거나 뭐 대체 설명하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메시스는 예술의 기원 혹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예술은 예술가의 재현에서 모방에서 시작하지만 감상자의 반응에서 수용해서 완성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완성하는 감상자의 반응을 감정의 카타르시스, 파테마톤 카타르시스 라는 유명한 말로 정의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는 음악을 다루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 후반부에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교육은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하나가 교육, 파이데이아, 그 다음에 감정의 순화,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우리 긴장 완화를 위한 오락, 디아고게. 이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파이데이아다. 그래서 그 다른 종류의 목적은 이 파이데이아, 교육이라는 목적에 종속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카타르시스도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을 목적으로 추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감정의 순화 카타르시스를 설명할 때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카타르시스의 과정을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말입니다. 마치 어떤 의학적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것,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짐작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감정 자체의 순화라기보다는 영혼의 순화고, 영혼의 순화라기보다 영혼의 도덕적인 정화, 승화를 말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의 고유한 쾌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순수 심미적인 쾌락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제 뭐 도덕적인 쾌락이라는가, 그 이론적인 쾌감, 마테시스의 쾌감, 이렇게 다른 종류의 쾌감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제 그 데카르트와 칸트가 어떻게 심미적인 쾌락의 고유한 특성 그걸 발견해 가는지,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쾌감과 구별되는 그 예술적 심미적 쾌감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정은 이제 데카르트의 주관적인 전회에 의해서 열리게 되고, 그 길 위에서 이제 칸트의 미학이 태어나는데, 이 데카르트의 뭐 예술론은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않았고, 이렇게 파편적인 형태의 어떤 기록만이 남아 있는데, 그러나 그걸 잘 이렇게 조합해 보면 이미 그 칸트의 미학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벌써 다 열려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데, 뭐 공평하게 얘기하면 데카르트와 칸트의 차이는 아름다움의 보편적인 근거 또는 규정된 척도를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쾌감이기 때문에, 또 예술적으로 장면화된 대상이 우리에게 그 어떤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때는 그 욕망, 기대, 회상, 연상 같은 이 여러 가지 심리적 과정이 이제 응축되는데, 그 응축의 방식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보편적인 근거를 설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다 개인마다 달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칸트는 이제 이른바 센수스 코무니스, 그 공통감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런 그 아름다움의 보편적인 근거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부터 근대 미학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미적 판단의 세계에서도, 심미적 향유의 세계에도 어떤 보편적인 합의 가능성, 보편적인 전달 가능성이 입증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판락력 비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나 이제 이런 칸트의 미학은 이미 데카르트가 이뤄놓은 주관적인 전회가 열어놓은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데카르트는 근대 미학이 일어서기 위해 전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객관적 조건과 구별되는 인식의 주관적 조건에 대한 관심입니다. 데카르트는 언제나 그 박식함, 현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론적 형식이나 박학에 벗어나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갈수록 우리의 정신이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인데요.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런 신념은 양식, 봉성스라는 용어로 압축됩니다. 데카르트 방법서
이 양식에 대한 말로 시작하죠.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이런 데카르트적인 의미의 양식은 배워서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자연스러운 판단력이에요. 이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의가 없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식이란 우리 정신에 내재하는 주관적인 판단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판단력, 이건 판단의 형식적 규칙으로 객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매뉴얼처럼 이렇게 객관화할 수 없는 판단의 능력입니다. 이 어떤 노하우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남한테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런 객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단의 주관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을 완성하는 판단력 비판은 이제 심미적 판단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심미적 판단의 분석은 이제 천재의 분석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칸트가 말하는 판단력, 상상력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하여간 현시, 다슈텔룽 이 연출, 이 프리젠테이션 능력입니다. 그 상상. 칸트적인 의미의 천재는 자연을 대신해서 예술의 새로운 규칙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 서 있는 천재는 이 자연, 소산적 자연을 재현한다기보다 자연의 창조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능상적인 자연을 재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른 예술가의 독창을 자극합니다. 이제 이 심미적 판단의 이제 특성을 그 본론에서는 이제 4가지 계기를 통해서 분석해 갑니다. 이제 칸트는 우리 이제 개념의 세계를 이제 늘 4가지로 구분하는데 질, 양, 관계, 양상. 그래서 이 4계기에 따라서 그 심미적인 판단이 갖는 특성을, 그래서 질은 무관심한 만족감, 양은 개념 없는 보편성, 양상은 개념 없는 필연성, 관계는 목적 없는 한목적성. 근데 뭐 이거 다 설명할 수 없고 딱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이제 이 첫 번째 계기, 이 무관심한 만족감이라는, 그러니까 심미적 판단 또는 예술적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심미적 쾌감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칸트가 제시하는 것인데, 이제 아쇼텔레스가 비극의 효과로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얘기했는데, 후대의 주석가들은 이게 어떤 생리적인 쾌감이냐 아니면 도덕적인 고양감이냐 이렇게 막 논쟁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칸트는 이 두 종류의 쾌감과 다른 제3의 쾌감을 얘기한 거예요. 이 제3의 쾌감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미 얘기한 것처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해, disinterestedness라고 그러는데, 이때 무관심하다는 것은 일단 대상의 실존 여부에 이것이 진짜로 있냐 없냐, 여기에 무관심해. 그런 점에서 순수 관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 이제 무관심하다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활력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무관심한 상태에서만 우리의 그 인식 능력, 특히 상상력과 오성이 자유로운 유의 속에 아무 구속 없이 자유로운 유의 속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있는 느낌을
자각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이 심미적 쾌락이다 이렇게. 뭐 이것은 이제 그 천재론, 이제 이 취미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움 앞에서 감상자로서 내리는 판단인데, 이제 아름다움의 현상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자가 있죠. 그 예술가고, 그걸 천재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는 그 천재론과도 잘 이렇게 부합하는 얘기예요. 칸트적인 의미의 그 천재는 에스테틱 아이디어, 감성적 이념을 현시하는 능력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도덕적 이념의 목적 없는 한목적성에 대해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암호문입니다. 예술 작품 앞에선 아름다운 영혼의 심미적 판단은 그 암호문에 대한 해독이자 경탄입니다. 경탄 속에서 이어지는 해독과 반성이 이어질수록 불가해했던 도덕적 질서의 목적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아름다운 영혼은 도덕적 사명감에 전율합니다. 이렇게 이제 칸트는 예술이라는 보리수, 성문 앞 보리수를 찾아가서 어떤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낭만주의자들은 더 위대한 걸 꿈꿉니다. 예정된 순서에 따르면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트와 락강을 중심으로 현대적인 향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토론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정신 분석이 내리는 쾌락의 정의, 또 여기서 간주되는 예술의 의미나 기능 같은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